안녕하세요, 김지현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건폐율하고 용적률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우리가 용도 지역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용도 지역은 용도별로 토지를 구분해서요, 여러 가지 규제를 한다고 그랬어요. 용도도 규제하고, 그리고 오늘 배울 건폐율, 그리고 용적률을 규제한다고 그랬어요. 용도는 지난 시간에 했고요. 자, 건폐율하고 용적률인데요.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토지의 어떤 밀도를 규제하는 겁니다. 하나의 필지가 있고요. 여기에서 건물을 짓는데 건폐율이나 용적률의 규제가 없다면 사람들은 꽉 채워서 건물을 지을 거예요. 그리고 그 높이는 굉장히 높게 짓겠죠. 그렇게 되면 모든 집들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서 매우 높게 지을 수 있을 만큼 지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도시의 밀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뭐가 부족해지냐면 기반시설이 부족해져요. 도로 같은 것도 굉장히 넓어야 되는데 이렇게 밀도가 높음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좁아지겠죠. 굉장히 답답한 환경이 될 겁니다. 따라서 용도별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조절함으로써 주거지역은 더 쾌적하게, 또 공업지역은 또 공업지역에 맞게 그렇게 밀도를 규제하게 되는 거예요. 자, 건폐율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건폐율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이에요.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이게 뭔 말이냐? 자, 건물을 짓는 하나의 단위가 대지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필지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고 건물을 지을 수도 있어요. 자세한 얘기는 건축법에서 또 다룰 거니까 뭐 이 정도 문화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런 대지에다가 건물을 짓는데 이 건물의 이 면적, 이게 건축 면적이거든요. 단면으로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이 면적이 건축 면적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건물은 어떨까요? 여긴지 아니면 여긴지 우아하죠? 자,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내려다보면 이 면적이 건축 면적이 됩니다. 이것을 수평 투영 면적이라고 해요. 수평 투영 면적. 자, 이것도 역시 건축법에 가서 자세히 배울 겁니다. 요 면적,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이 건폐율이라는 것만 이번 시간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지 면적이 예를 들어서 100이었어요. 근데 이 하늘에서 내려다본 이 면적이 건축 면적이 50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공식에 따라서 100분의 50이 되겠죠? 따라서 이 토지의 건폐율은 50%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 용적률이에요. 용적률은 결론적으로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입니다. 자, 연면적이 뭐냐? 건물이 있어요. 한 3층 건물이라고 할까요? 하나, 둘, 1층, 2층, 3층이죠. 자, 요 각 층의 면적을 각 층 바닥 면적이라고 그래요. 각 층 바닥 면적. 이 각 층의 바닥 면적도
마찬가지로 수평 투영해서 재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이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3층도 이 각층 바닥 면적이라고 하지만 각층이니까 여기도 각층 바닥 면적, 각층 바닥 면적이라고 불러요. 이걸 다 합친 것을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각층 바닥 면적의 합을 연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한 층의 바닥 면적이 50이라고 치면 하나, 둘, 세 개 있으니까 총 연면적은 150이 되겠네요. 단위는 평일 수도 있고요, 제곱미터일 수도 있고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50, 3개라서 150이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연면적은요, 모든 면적을 다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이 용적률을 계산할 때는 이 전체 연면적에서 빼주는 게 있어요. 지하층 빼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빠집니다. 그리고 대피 공간이라고 빠져요. 그리고 피난 구역이 있습니다. 자, 이런 면적까지 연면적에 포함해서 규제를 한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짓는데 좀 소극적이겠죠. 따라서 이런 면적들은 연면적에서 이 용적률 계산할 때 빼줘요. 따라서 요 지주, 대피 요 4개의 공간을 뺀 면적을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이라고 불러요. 용적을 산정용 연면적이라고 따로 이렇게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건폐율하고 용적률에 대한 개념을 알았으니까요. 자, 이 건폐율하고 용적률의 규제는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법률에서는 예를 들어 볼게요.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은 500% 용적률로 예를 들게요. 주거지역 용적률은 500% 이내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행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행령에서는 주거지역이 세분되어 있겠죠. 주거지역이 지난 시간 용도지역 배운 것처럼 1종, 2종 전용주거지역이 있고요. 1종,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었어요. 그리고 준주거지역이 있죠. 이렇게 시행령에는 세분된 내용에 따라 용적률을 또 따로 정하고 있어요. 그 범위가 500% 이하의 범위에서 정해지는 겁니다. 따라서 1종은 100, 150, 200, 250 그리고 300, 500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자, 500% 이내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해졌죠. 그리고 시행령에는요, 이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각 도시지역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게 되는 거예요. 서울지역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서울지역에서는 1종 전용주거지역을 100, 2종은 120, 그리고 1종 일반 주거지역은 150, 200, 250, 그리고 400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시행령에서 정한 것보다 낮은 범위에서 정해져 있죠. 그러면 우리가 중개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조례를 꼭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시험은 조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시행령에서 나와요.
시행령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암기해야 될 것은 요겁니다. 자, 우리가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용도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게 순서가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외우기 위한 순서였어요. 자, 축약해서 제가 써보겠습니다. 주거지역이 전일준이 있었죠. 일반 주거지역, 준 주거지역 있었죠. 여기가 1, 2, 3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일 유군, 중심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유통 상업지역, 근린 상업지역, 그리고 전용 공업지역이 있었죠. 일반 공업지역, 그리고 준 공업지역이 있었어요. 자, 여기에서 건폐율을 외울 때는요, 이 순서를 다 기억하시고, 예전에 전화번호 같은 거 외우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전화번호를 다 외웠었죠. 3자리나 4자리. 차례대로 외워보는 겁니다. 5, 5, 6, 6, 5, 7. 자, 이렇게 되면은 1종, 2종, 1, 2, 3종, 그리고 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주거지역의 건폐율입니다. 그 다음 9, 8, 8, 7 어디죠? 상업지역의 중일 유근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공업지역 7, 7, 7. 그 다음 뭐가 남았죠? 자연녹지지역에 보생자가 있었죠. 보전녹지, 생산녹지, 그리고 자연녹지, 그리고 관리지역에 보생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농림, 자연이 있었죠. 그 순서대로 해보는 겁니다. 2, 2, 2, 2, 2, 4, 2, 2. 그러면 여기가 농림,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되겠죠. 여기는 녹지지역, 여기는 관리지역이 되겠죠. 관리지역의 보생개가 되겠죠. 요거대로 외워보는 거예요. 평소에 돌아다니시면서 이 숫자를 적어 놓으시고요. 중얼중얼 외워보시면 됩니다. 이거 뭐 노래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결국은 그냥 이렇게 숫자만 외우는 게 가장 편하더라고요. 5566 6657 9887 777 22 24 22. 정 안 되겠으면 전화번호를 이렇게 바꾸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금까지는 건폐율이었고요. 그 다음 용적률이에요. 자, 용적률은 순서가 더 중요해요. 100, 150, 200, 250, 300. 뭐죠? 1종, 2종, 1종, 2종, 3종이 되죠. 그럼 준 주거지역은 500. 이게 주거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1500, 1300, 1100, 900. 일종의 좀 규칙이 보이시나요? 여기는 50씩 막 늘어나죠. 얘만 500이었어요. 얘는 200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중일 6은 500씩, 200씩 막 줄어들어요. 이런 규칙성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업지역이 있죠. 공업지역은 300부터 시작해요. 300, 350, 400. 50씩 늘어나죠. 그 뒤에는요, 이렇게 외우세요. 8빵빵, 88빵, 88. 여기서 빵은요, 100입니다. 100. 자, 보생자, 보생개, 농림, 자연이죠. 한꺼번에 외우시는 거예요. 그럼 80, 100, 100, 80, 80, 100, 80, 80이 되겠죠. 8빵빵, 88빵, 88.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외우시는 거 이거 반드시 외워줘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용도지역 중 낮은 건폐율이나 용적률부터 높은 순서대로 한 것은 이래가지고 고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부담 너무 갖지 마시고요. 시험 보기 전까지만 외우시면 되죠. 그럼 10월까지 외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건폐율하고 용적률 알아봤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원칙은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고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였죠. 여기선 예외입니다. 예외. 예외는 좀 어려워요. 이거를 외우라고 이렇게 강요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이게 한두 개씩 지문에 껴 있으면 굉장히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알고 계셔도 좀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긴 해요. 일단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 다음에 취락지구, 그 다음에 자연공원, 농공단지,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산업단지인데요. 산업단지는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단지를 얘기해요.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단지 종류가 있는데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준산업단지를 말해요. 여기서 농공단지는 따로 빠져있죠. 달라서 그렇습니다. 자, 이 지역은요, 이런 여러가지 취락지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직 용도지구를 공부하지 않았지만 농어촌 마을이에요. 이런 농어촌 마을들 좀 더 건물을 크게 지을 수 있게끔 완화시켜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유로 각 구역이나 지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좀 더 완화시켜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지정이 되는 거예요. 자, 건폐율 따로 지정하고요. 용적률 따로 지정을 합니다. 자, 건폐율은 40, 40, 60, 60, 70, 80이에요. 4, 4, 6, 6, 7, 8로 이렇게 점점 커지는데 여기서 예외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개발진흥지구입니다.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는 40인 경우는 도시 외 지역을 얘기해요. 도시 외 지역. 그리고 자연 녹지에 만약에 했다면 여기는 30입니다. 이런 예외가 있고요. 그다음에 취락지구도 우리가 아직 공부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두 개로 나뉩니다. 자연 취락이 있고요. 집단 취락이 있어요. 공부하지 않은 얘기를 해서 죄송하고요. 바로 뒤에 용도 지구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니까 체크만 해두세요. 자연 취락은 녹간 농자에다가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60이고요. 집단 취락 지구는요, 개발 제한 구역에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 취락 지구라면 건폐율은 40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와 같고요. 그 다음에 용적률은 100, 150, 그리고 취락지구는 정한 바가 없고요. 자연공원은 100, 농공단지 180, 그리고 산업단지는 정한 게 없습니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우리가 건폐율이나 용적률 시험에 나왔을 때 이런 게 한두 개 껴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걸 기억을 하셔야 그런 문제들을 풀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 정도 기억하시고요. 나중에 시험 문제 풀이 과정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용도 지구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용도 지구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용도 지구는요, 용도 지역에 여러 가지 규제가 있었죠. 이런 규제들을요, 강화 또는 완화, 강화 또는 완화를 해서 그 기능을 증진시키는 겁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 이렇게 멋진 산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산을 보면서 아주 쾌적한 환경을 즐기고 있었겠죠. 근데 어느 날 아파트가 이렇게 생겨버려요. 그러면 여기 살고 있던 사람들은 졸지에 이 산을 볼 수 없고 답답한 아파트만 보게 됩니다. 주거 환경이 어때요? 열악해진 거죠. 따라서 이런 지역을 경관지구나 또는 고도지구, 높이 제한 있죠. 고도지구를 지정을 해서 이런 아파트를 함부로 지을 수 없게 한다면 어때요? 주거지역으로서 그 기능이 증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기능이 증진된 거예요. 또 하나 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의 상가들, 우리 도매시장이나 이런 것도 많이 볼 텐데 상가들 어때요? 주거지역과 다르게 이 건폐율과 용적률 등이 높기 때문에 빡빡하게 짓습니다. 빡빡하죠. 만약에 여기 불이 나게 되면요, 순식간에 불이 번지게 돼 있어요. 따라서 이런 지역을 방화지구로 지정을 합니다. 방화지구로 지정을 해서 이 건물들을 불에 견딜 수 있는 내화구조 또는 이 건물들에 쓰이는 재료를 잘 타지 않는 불연재료, 이런 걸로 건물을 짓게 하면 이 상업지역의 이 건물들은 상가로서 그 기능이 증진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이 용도지구입니다. 용도지구는요, 이름만 봐도 그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큰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참 경관지구 있어요. 이름만 봐도 알 수 있겠죠.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법률이고요. 시행령으로 세분하는 게 있으면 옆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지구는 시행령으로 또 세분하게 되어 있어요. 자연 경관이 있고요. 시가지 경관이 있고요. 특정 경관이 있습니다. 자연은 자연지역이겠죠. 시가지는 도시지역이고 특정은 그 외 지역들을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지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 고도지구 있어요. 고도지구는 높이를 제한하는 거예요. 우리 공항 같은 데 옆에 가면 건물들이 굉장히 낮습니다. 고도지구가 지정돼서 높이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다음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방화지구가 있어요. 그리고 화재를 제외한 모든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 방제지구입니다. 방제지구는요, 자연방제하고 시가지 방제가 있어요. 방제지구는 특별히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할 때요, 어느 지역을 방제지구로 결정을 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게 있어요. 포함. 재해, 저감 대책을 포함해야 돼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 특정 용도 제한지구예요.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요, 주거와 교육, 또 청소년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 용도를 제한하는 겁니다. 일산에 가면요, 일산 신도시가 있죠. 아파트가 무지 많은데 이 아파트 앞에는 중심 상업지역들이 있어요. 이 중심 상업지역 안에는 중심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위락시설 들어올 수 있죠. 나이트 들어올 수 있습니다. 숙박시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애들 학원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학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맨날 보는 게 나이트에 춤추러 다니고 술 마시고 그리고 숙박에 남녀가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랍니다. 교육 환경에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 특정 용도 제한 지구를 지정을 해서, 지구를 생략했네요. 특정 용도 제한 지구를 지정해서 주거, 교육, 청소년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지정을 해서 이 지역에 학원이나 이런 것만 들어오고 위락시설이나 숙박 이런 시설들이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일산을 예로 들었냐면요, 일산에 실제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했고요, 그 이후로 생겨난 거거든요. 그래서 일산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할게요. 보호지구 있습니다. 뭔가 보호하는 거겠죠. 역사, 문화, 환경. 역사, 문화, 환경을 보호하는 지구가 있고요. 죄송합니다. 중요시설, 국가시설 같은 거예요. 중요시설 보호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보호지구가 있어요. 그 다음 칠판이 좁은 관계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지구까지 했죠. 그 다음 개발진흥지구예요. 이전까지 수업하면서 개발진흥지구가 종종 나왔었죠. 개발진흥지구는요, 말 그대로 어떤 개발을 진행하기 위한 지구예요. 근데 이게 종류가 있습니다. 관광, 휴양, 개발진흥지구가 있고요. 산업, 유통, 개발진흥지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있어요. 이 기능이 각기 다르죠. 이 각기 다른 기능을 둘 이상 포함한다면 복합 개발진흥지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 세 개의 기능이 없는 것이라면 특정 개발진흥지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얘기는요, 지구단위 계획에서 또 얘기가 나오니까 좀 눈여겨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복합용도지구가 있어요. 복합용도지구는 제가 뒤에 또 따로 설명드릴게요. 양이 좀 되거든요. 자, 그 다음 취락지구예요. 취락지구는 우리 그 농어촌 마을, 시골 마을이죠. 그런 농어촌 마을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자연 취락, 집단 취락. 자연 취락은 주상공이 아닌
육관농장, 주거상업공업지역이 아닌 나머지 용도지역에 지정하는 거고요. 집단 취락지구는 이런 거예요. 여기는 개발 제한구역, 개발 제한구역에 지정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 개발 제한구역이 있어요. 그러면 집들이 원래는 이거 지정하기 전에 여기저기 있었겠죠? 여기저기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저기 있으면 개발 제한구역으로서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죠. 따라서 특정 지역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이주권이라는 걸 줘요. 이 집을 없애는 대신에 여기다 집을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권리입니다. 집을 좀 더 크고 높게 지을 수 있는 이주권을 줘요.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 있는 집들을 다 없애고 그 사람들이 어느 한 곳에 집단으로 모여 살게 합니다. 그래서 집단 취락지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취락지구는 중요하니까 체크를 하셔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좌측에 있는 것들은 법률에서 규정한 거고요. 여기 세분되어 있는 거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거였죠. 근데 조례로 또 추가적으로 세분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칠판을 지워서 설명드리기가 그런데 제일 처음에 그 경관지구 말씀드렸죠. 경관지구가 자연경관, 시가지경관이라고 그랬었죠. 이 경관지구를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특정경관 이거 외에 또 더 여러 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경관을 추가 세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경관지구, 좀 전에 경관지구에 특정 경관지구 있었죠. 이 특정 경관지구도 이렇게 조례로 또 세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경관지구의 특정 경관지구, 그리고 주거와 교육,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게 뭐가 있었죠? 특정 용도 제한지구 있었죠. 그것도 세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보호지구 뭐가 있었죠? 역사, 문화, 환경, 중요시설, 그리고 생태계 이렇게 있었죠. 여기 중요시설을 또 이렇게 세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 특, 특, 중은 추가로 세분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신설할 수도 있어요. 신설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까지 쭉 설명드린 그 용도지구 외에 또 새롭게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많이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신설을 할 때는요, 조건이 있어요. 자, 부득이한 경우, 자, 내가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막 만들어 버리면 굉장히 혼잡해지겠죠. 따라서 이건 불가피하다, 이거 반드시 꼭 필요한 거다라고 판단하는 것만 신설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에 규제가 있었죠. 규제를 완화를 할 수 없어요. 완화하는 용도 지구를 새로 만들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강화를 하더라도요, 규제를 강화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으로 해야 돼요. 최소한도로. 이런 신설하는 데는 이런
제한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